자, 부동산 금융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이걸 일명 저당권이라고 하죠. 주택저당채권을 기출해서 주택저당증권 MBS 약으로 이걸 발행하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돼?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2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뭐보다 우리 약정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높은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뭐다? 손해를 보고, 그리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반대로 뭐를? 이익을 얻죠. 이때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손해를 보잖아요. 자,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뭐 한다? 돈 갚아야지. 뭐를 통해서? 재금융, 요걸 대출이라고 많이 하죠. 다른 금융기관에서 쌍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만기가 되기 전에 뭐하다? 조기 상환하는 것이 뭐하다? 유리하다. 조기 상환 조건은 시장 이자율이 대출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요거 시험에 2번 정답 물었습니다. 중요해요. 2번 지문은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 낮아지면 2번 정답. 2번 중요한 지문이고요.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또 우선 했던 용어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죠?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우리가 금융이 지분금융이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뭐다? 부채 금융이죠. 자,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 이 지분 금융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 나오는 뭐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든지 조인트 벤처, 그리고 리츠는 뭐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는 주식회사로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고,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개발 사업에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한 부분에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 5번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지문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으면은 어떻게 금융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금리도 뭐다? 위험이 높으니까 당연히 높아지죠. 네, 높아진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자본의 기회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뭐한다? 반영한다. 기회비용은 요구 수익률 개념으로서 최선의 수익률인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뭐를 반영해야 돼? 개발 사업에 따른 뭐를? 위험도 반영을 해야 된다. 환원율은 일명 우리 수익률의 일종이잖아요. 2번 맞고 3번 분양을 합니다.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상환, 갚아나가는 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임대료, 관리 비용의 영업 현금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는 거니까 어제 분양 처분 시, 분양할 때 처분 시에 매각의 현금 흐름도 포함돼야지. 그러니까 분양이니까 뭐 처분 시에 뭐도 포함한다? 매각, 처분 시에 매각의 현금 흐름도 포함한다. 그래서 3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분양형이니까, 임대형이 아니잖아. 분양형이니까. 처분 시에 매각의 현금 흐름도 포함합니다. 4번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에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수렴, 비슷하게 간다. 수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이 동일한. 자, 5번째,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자산의 가격에 하락 압력을 받음으로 나오는데, 뭐든지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런 평가이론에서 환원이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업소득,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본 환원율이 뭐 해서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상승을 하거든요. 여기 상승한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안정적일 때 부동산 가격 무슨 영향을 받는다? 분모가 떨어져야 전체값이 오를까요? 여기 상승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를?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압력을 받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신규 분양할 때 좋을까 나을까? 분양 가격이 떨어져 보세요. 안 좋지.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맞는 지문이지. 수식 요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뭐다? 3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주식회사로 지분금융, 나머지는 다 무슨 금융? 부채금융. 주택상환 사채 밑줄. 여러분 요거 사채인데, 이 기업이 회사의 채권,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자본조달하고 신탁증서금융, 담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타인자본 조달하죠.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CP가 기업어음의 약자죠. 그리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다? MBS, 주택저당증권, 또 ABS, 자산유동화증권. 여러분 사업본부만 아니라 이것도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증권입니다. 자, 4번 이 문제 메자닝 금융이 나오는데, 자, 메자닝이라는 용어는, 메자닝 금융은 지분, 자기 자본과 부채의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중간 영역을 띠고 있다. 중간. 대표적으로서 우리는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데 일정 기간 조건하에서 주식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든지, 또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일정 기간 조건하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건 대표적으로 뭐다? 우리는 메자닝 금융.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과 5번은 뭐다? 부채금융이고 3번과 4번은 지분금융. 자, 5번, 6번, 7번, 8번 이 계산 문제는 좀 넘어가서 9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자,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시험에 대출 상환 방식 출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A, B 방식은 개념입니다. 자, 그 A를 볼까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죠. 여기가 만기. 여기 만기다. 만기.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CPM이에요. 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초기는 이렇게 적게 부담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높게 이렇게 가는 방식이 우리는 GPM, 그레듀에이트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원리금 뭐다? 체증식 상환 방법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 또는 체증 분할 상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A는 GPM에 대한 설명. B는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식에 따라 다른 게 이거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이자는 이렇게 감소하고 원금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게 초기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점점 감소하고 원금이 늘어나니까 상환식에 따라 이자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죠. 이 방식이 바로 뭐다? CPM, 원리금 균등 상환. 3번 정답,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10번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이렇게 특정 비율로 이렇게 뭐 한다?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뭐 적게 부담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뭐다? 또 GPM 2번 정답. 개념 묻는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개념 묻는 문제는 이런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자, 11번 19번이나 10번보다는 11번이 약간 까다로운 거죠.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습니다.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하면 안 돼요. 작다.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 건 원금 뭐다? 균등이잖아요. 원금, 요거는 균등 상환을 뭐죠? CAM. 초기에. 그럼 초기에 어떻게 돼요? 늘 얘기하지만 초기에 요것보다 하니까 원리금 균등 원금보다 작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억은 어때? 끝에 크다만 되고 작다. 기억 틀린 지문. 니은 미래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거 요거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뭐다? CAM. 자, 두 번째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GPM은 뭐죠? GPM은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틀린 지문은 니은.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봐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딕은 맞는 지문.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이렇게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적으로 뭔다? 늘어나죠. 그래서 맞는 지문. 딕은 니은은 맞습니다. 5번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습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기억 맞죠? 자, 대출 잔액을 보면은 자, 대출 잔액 처음에는 어떻게 돼? 처음에는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이지. 자, 이 수식이 대출금이지. 만기. 자, 여러분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 기간 일정 금액씩 상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대출 잔액도 원금이 상환한 만큼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CAM, 우하향하는 직선. 그래서 점차적으로 둘 다 감소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 기간 상환한 원금 상환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점차적으로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 두 번째는 세 번째 점증 상환 방식인 경우 이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건 점증이 아니라 뭐다? CAM 원금 균등 상환. 이것도 틀린. 어떻게 그래요? 디귿이 왜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아, 디귿 맞는 질문이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질문. GP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가 젊은 소득계층 차입자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자는 이렇게 가겠죠. 자, 이자는 이런 형태. 처음에 이자가 이런 형태로 점점 일정 금액씩 줄는 경우는 CAM. 원금이 균등하니까 이자도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로 오는 것. 위에 요 그림처럼 이자가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뭐다? CPM. 그럼 어디가 많아요?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따지면 되지. 그럼 이자는 요거가 되죠.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CPM이 뭐보다? CAM보다 많아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많은 게 있어. 뭐다? GPM이 더 많아. 왜냐? GPM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GPM은 초기에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죠. 대출 잔액의 이자율을 곱해 이자니까 처음에는 대출금보다 융자장고가 더 많은 게 여기 한 5, 6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부등호 방향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가장 커요? 점증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원리금, 마지막이 원금.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부등호방. 뭐? 이자. 총. 이자.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튄 것. 대출 기간 초기로 본 거죠.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어디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뭐 많다. 맞는 지문. 2번 대출자 입장이에요. 차입자에게 어떻게 돼요?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여러분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거 뭐? 대출자 입장에서 안전한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CPM이니까 돈 적은 거. 미상환 대출 잔액이 적은 빨간 것이 많이 갚으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해. 빨간 것이 많이 갚으니까 CAM이 유리해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뭐? 초기에 낮은 것 요거 많이 갚으니까 안 되고 적게 갚으면 요게 유리하겠지. 뭐다? CPM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다? 크다. 자, 초기에서 원리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 이자. 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CAM 하면요. 우선 이자는 똑같아. 초기엔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이자는 똑같아. 1 똑같아. 근데 원리금은 어디가 많아? 초기에 누가 많이 갚아요? 원금이 많이 갚죠. 원리금 상환은 원금이 많이 갚아요. 그럼 여기 3이면 여기 2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크지.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크다. 요게 4번 설명. 5번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적다 얘기죠. 어리가 어리가 적어요. 요거죠. 원금 균등이 적죠. 중도 상환 시에 미상환 대출자는 여기에 적죠. 원금 균등이 적죠. 그래서 5번 정답. 5번 지문도 정답 지문 많이 묻습니다. 14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자, 요거죠. 자,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이자가 이만큼 줄었어요. 이자가 이만큼 준 만큼 원금이 똑같이 증가를 해야 돼. 그래야 뭐가 같다? 예?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동일하게 뭐가 증가된다? 원금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1번이 이거죠.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합니다. 1번 정답. 요 중요한 특징이죠. 요 설명.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설명입니다. 1번 맞고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어리 크다. 요게 더 크죠. 어리가 커. 요게 더 크죠. CPM이 CM보다 커요. 바뀌었죠? 요게 큽니다. CPM이 CM보다 크다. 왜?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뭐? 이자는 어리가 많아. 이자는 CPM이 많으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당연히 어리가 많다? CPM이 많지.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리가 체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작습니다. 자, 여러분 DTI는 요거거든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것은 초기에 어디가 이 GPM이 요것보다 작지. 항상 더 크다 하면 돼. 작다. 항상 작습니다. 틀린 지문. 네 번째,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여러분, 상환액이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어떻게 돼요? 요게 시험 문제에 요 출제 이윤이 약간 미세인데 상환액 요 말 있죠? 밑줄 긋고 그 상환액 하면 어리가 하면 요 말을 했는데 이 분은요 출제는 상환해야 할 액을 상환액으로 표현한 거야. 상환해야 할 액은 요거잖아요. 요것이 요것보다 적다 이런 의미로 출제를 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상환액이요 상환해야 할 액입니다. 상환해야 할 액.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적기 때문에 4번.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출제원이 끝까지 자기는 상환해야 할 액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환액은 뭐다? 상환해야 할 금액.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자, GPM 봅니다. GPM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안 돼요. 대출 잔액이 뭐하다? 증가하다가, 그렇게 증가하다가 뭐한다? 감소해요. 틀린 지문.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지문은요, 우리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보이스. 이 보이스라는 학자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을 하면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줘요. 이걸 확대하여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여러분 2번은 주택금융의 기능. 2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입니다.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저당대출 금리보다 높다. 맞죠? 자, 높은 이유는 뭐예요? 높은 이유는, 높다 했으니까 높은 이유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현재 대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습니다. 자, 4번에 갑니다. 주택저당대출 기준 두 가지 있죠. 담보인정비율과 차주의 상환 능력을 다른 말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변경되면요, 대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 요거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느냐에 따라 다르죠. 5번째,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입니다. 공급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시장.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이건 대출이 아니라 공급시장. 또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리츠와 관련해서 간접투자시장, 부동산 펀드 이런 게 있죠.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여러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또 개발 관리 운영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설명?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다. 2번은 뭐다? 2번은 주택연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예요.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 금리 이자율은 이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줬다? 가상금리를 대주는데, 이때 이 기준금리가 우리는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뭐가 있다? 코픽스. 은행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코픽스는 대출에 대한 무슨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 이전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말에 도입이 됐어요. 3번 맞고,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죠. 개념이 나와 있죠. 5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을 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정가를 하는 방식인데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한다? 줄일 수 있다.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을 조성하는 기능, 또 자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 무주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 등의 기능. 1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을 말하고요. 주택소비금융의 소비의 동그라미, 소비는 수요자입니다.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 주택에 또 밑줄, 신용담보가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입니다. 주택이 담보입니다. 신용담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의 상환 능력, DTI는 뭐를 기준? 요거 DTI는 뭐를 기준? 요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은 2차가 아니라 뭐다? 1차. 주택담보대출 시장인데 1차입니다. 1차.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은 뭐다? 요것은 요것보다 적죠? 네, 적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저당시장 개념 알고 있는가 한번 보는 내용이죠.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MBS 도입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자, 여러분, MBS가 도입되면요, 우리는 금융기관은 수요자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는 주택 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2번 주택 금융에 돈이 많아지면 금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주택 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에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때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죠. 자, 주택 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이 촉진되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 금융의 확대로 여러분 전세 살던 사람이 대출 받아서 주택 사니까 자가 소유 비중은 뭐한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4번 정답. 5번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증가되죠. 여러분 자금이 2차 저당시장에서 계속 1차 저당시장으로 유입이 됨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해요.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자, 유동성이 증대에 밑줄. 여러분, 유동성이 증대되면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해. 시험에 잘 봐야 돼. 유동성이 증대되면요, 유동성 위험은 뭐 한다? 감소합니다. 자, 4번 정답이고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CMO는 다계층 저당 채권에 트렌치가 꼭 나오죠. 그리고 다른 것, 또 다른 애 밑줄. 자, C, 다계층 저당 채권은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뭐 예를 들어 1조를 발행했다. 이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뭘로 나눈다? 그룹. 몇 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때 나누어진 이 그룹을 트렌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 트렌치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뭐다? CMO. 요것밖에 없어. 네? 만기가 다르죠? 자, 여러분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가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죠. 1년에 2%, 여기에 2.1%, 여기는 4%.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아요. 다른 애 또 포인트. 2번 MBB. MBB는 채권형을 성격을 갖다 채권형입니다.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형이고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아이고. 왜 그럴까요? 자,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를 발행했어요? MBB를 발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본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요, 담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담보? 발행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한다.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이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데 이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 물건, 요게 저 MBB 발행한 금액인데, 그래서 MBB 이 발행한 금액은 뭐보다 작아야 된다?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총액이 1조면은 MBB는 5천억 발행한다. 적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걸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것, 뭐 투자, MBA 투자자 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이 투자에 따르는 뭐를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2번 맞고 3번. MPTS, S가 뭐죠? Securities에서 증권입니다. Securities의 번역은 증권. 그래서 여러분, 이체증권이죠. 이체증권. 자, 차입자가 매월 원금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킨다는 측면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체증권이라고 불리죠. 이때 요거는 뭐를 매각한다? 자산 지분 매각 방식이에요. 자산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지분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투자자에게 넘어가죠. 뭐죠? 지분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치에 따르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이 다 투자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위험도 다 넘어가. 지분이 넘어가니까. 무슨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맞는 질문. 고정금리 대출을 신뢰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것은 금리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 요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대출 이자가 낮죠. 금리 하락시.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돼?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대출자는 안게 되니까 대출자는 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로 부과를 함으로써 위험을 낮추는 거예요. 자, 4번은 금리 상승 시 하면 안 되고 금리 하락 시. 5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뭐를?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2차 저당 시장이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공급한다? 1차 저당 시장에 공급한다. 자, 20번 틀린 것을 묻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와 조인트 벤처, 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와 조인트 벤처 요 두 가지는 무슨 방식? 지분 금융 방식에 해당합니다. 1번 맞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은 뭐죠? 자, 초기보다, 자, 여기 초기보다 후기, 만기로 가까이 가서 상환액은 뭐 점점 증가, 커지죠. 맞는 질문.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관으로 이전한다. 연금 개시 시점이 여기 틀렸네요. 연금 개시 시점이 아니지. 뭘 한다? 여러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가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금 대출 금액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언제? 사망 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다?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들 또 하겠죠. 그래서 2번, 3번 정답. 4번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라는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뭐야? 반드시란 얘기죠. 반드시. 여러분 얘기거든요. 차입자가 돈 못 갚았어요. 못 갚아도 반드시 줘야 돼. 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가 보증했죠.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반드시 돈 차입자가 안 갚아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채권에 대한 원금이자는 지급해야 돼. 그래서 맞는 질문 4, 5번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 이렇게 요거죠. 저당풀 요거 동일한 요 전체 이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르죠.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7년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뭐?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PTS 이체증권이죠. 이체증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분형의 밑줄 긋고 증권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이 바로 뭐죠? 대출해 줬으니까 현금 흐름 매월 받는 뭐다?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그럼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상환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B 투자자는 여러분 요거죠. MBB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 투자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2번 틀린 지문. 2번 지문도 많이 출제하고 있죠. 3번 CMO의 발행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다계층 저당 채권이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CMO를 발행하니까 이걸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하여튼 트렌치만 떴다 하면 뭐다? CMO입니다. MPTB는 이체증권과 그리고 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두 가지를 혼합합니다.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갚으면요.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주는 이체증권의 성격도 있고 또 MPTB, 채권이기 때문에 또 뭐를 담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혼합한 특성을 가진 채권이 MPTB, 혼합이 포인트. 자, 5번 CMBS, C는 커머셜은 상업용. 여러분 그 앞에 C에 커머셜은 상업용. 5번 지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우리는 CMBS라고 한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산 유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는 상법, 우리 기업 어음을 발행할 때는 상법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뭐뭇에 의해서만 하니까 틀렸죠. 상법 또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양도할 때는. 자, 3번 유동화 전문회사 SPC를 얘기했죠. 이것은 SPC는 상법상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법상 유한회사, 유한. 여러분 유한회사 있고요, 한명회사 있고요, 합자회사, 주식회사, 기업 형태가 4가지인데 그 중에 유한회사. 회사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회사,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 pay for company다 이 말입니다. 유동화 전문회사를 우리 약어로 쓸 때 어떻게 쓴다? 스페셜 퍼포셜 컴퍼니, 유동화 전문회사 약어가 SPC라고 해요. 3번 틀렸고 4번 자산담보부, CP는 커머셜 페이퍼, 기업어음이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자산을 우리는 어떻게 돼? 유동화 자산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유동화한다 하니까 이것은 자산담보부 어음이 아니라 증권 ABS. 여러분 이것은요 4번은 기업어음이 아니라 ABS,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있고요. 금융감독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죠. 금융위원회. 자, 5번째 자산 보유자인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동화 대상 자산, 뭐 기업의 매출 채권, 뭐 주택 저당 채권 또는 뭐 니스 채권 뭐 이런 거죠. 그걸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요 완전히 매각돼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 SPC가 그걸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우리는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에 매각하니까 누구한테 관련이 있어? SPC에 관련이 있지.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담보 자산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한다. 예?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투자자들은 우리가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그 증권에 투자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죠. MBS나 ABS나 파생금융상품인데 이 파생금융상품이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더라도 돈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외환위기가 여기서 온 거죠. 2007년도에 파생금융상품 전 세계. 그러니까 이거 반환 받는 것이 아니라 반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2차 파생 상품이죠.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는 위험이 높아요. 예? 아까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 발생은 반환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투자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나오는 거예요. 위험이 높으니까 뭐도 높다? 수익률도 높다. 그러면 우리 볼 때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잖아요. 그런데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금융기관에서 상품 판매할 때 원금 보장이 된다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이거 꼼꼼히 보셔야 돼. 이번에 보면 사태들 많잖아요. 원금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펀드나 이런 거 2차 금융 상품 투자할 때는 항상 위험이 높다는 걸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원래 4월 1일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건데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중도 상환수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담한다니까 틀린지 뭐. 부담하지 않아요. 연금은. 1번 정답이고 2번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준주택인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상가주택, 그리고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자,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4가지 있죠.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4가지가 있어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을 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습니다. 왜? 초과 지급된 금액이 되더라도 국가가 보증했어요.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 네?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담. 좋죠? 네? 그래서 5번 지문도 한번 정답 지문으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번에 바뀐 게 뭐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또는. 둘 중에 하나는 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요거 60세에서 바뀌었잖아요. 네, 55세로 바뀌었어요. 55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60세에서 4월 1일 올해 개정이 돼서 55세로 바뀌었다는 거. 혹시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 4월 1일이니까. 하여튼 바뀌면 잘 출제하더라고, 개론에서. 자, 여러분이 우선 연금까지 우선 확인을 해봤는데, 자, 시험 문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한 4문제 정도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된다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금융에서 원래는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교 좀 잘 해두셔야 되고, 또 하나가 대출 상환 방식. 예?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우리 또 뭐가 있어요? MBS의 종류. 올해에는 출제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 또 연금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연금 한번 확인 요거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 매년 출제되고 있죠. 출제가 부동산 투자회사의 니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 2가지는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부분 그리고 개발, 관리, 마케팅 이쪽은 또 4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6, 7문제 나오는 문제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